자, 이제부터는 괴물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본래 공포 장르의 하위 영역으로 출발했어요. 무섭고 두려운 감정을 유발하는 장치로 괴물 혹은 괴수를 등장시켰던 겁니다. 그러다 그 장치 자체가 강조되면서 세부 장르로 형성되지요. 괴물은 신화, 전설, 민담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것을 활용한 서사 작품도 여러 영역에서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괴물은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높은 대상이라는 뜻일 텐데요. 이야기 소비자들은 도대체 왜 괴물 이야기에 주목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설 중 하나로 이 이론이 주목됩니다. 괴물은 결국 타자, the other, 다른 존재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이죠. 타자는 공포물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소재인데 언젠가는 적, 공포의 대상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고 친밀했던 존재가 감췄던 이빨을 드러낼 때 공포가 형성되죠. 여기에서 타자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고 낯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접해보지 못한 생물, 미지의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서도 특이한 인물, 튀는 인물, 혹은 약한 인물이 타자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폭력을 가해도 무방한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요.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성폭력 따위의 악행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됩니다. 대상자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했다면 차마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우리가 아닌 공동체에서 분리된 다른 존재, 타자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들은 폭력 혹은 성적인 유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이나 도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도 타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은 지금 이 시대에 특히 필요합니다. 괴물이 등장하는 작품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타자가 나타나는 방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서사에서 타자 혹은 괴물은 외부에서 유입된다라는 설정이 많았습니다. 드라큘라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캐릭터는 트란실바니아, 현재의 루마니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럽의 끝, 즉 문명 세계와 야만 세계의 경계에 해당한다라고 여겨졌어요. 이런 곳에 살다가 힘을 얻은 뒤 근대 문명의 핵심인 영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외부에서 찾아든 타자인 셈이지요. 반면 괴물은 내면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억압된 자의식을 뚫고 나오는 욕망,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한 리비도가 바로 타자가 될 수 있죠. 로버트 블록이 1959년에 발표한 소설을 원작으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1960년에 제작한 영화 사이코가 대표 사례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 질투가 심한 어머니, 엄마와 함께 살아가려는 다중인격 살인마 아들, 각 등장인물들을 살해하거나 파괴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들의 욕망입니다. 우리 내면의 도살인 타자가 발현된 것이죠. 괴물에 대한 설명 더 이어갈게요. 좀이라는 애니메이션 이 미지의 것이란 책에서 이선연의 견해를 인용해 괴물의 가장 큰 특징은 차이들의 뒤섞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뒤섞임이 중요한데요. 괴물은 분명 현존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서사 작품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동물, 물질, 우주의 다양한 범주에서 빌려온 단편과 조각들을 결합하는 창작 방법이 필요해요. 이건 판타지 장르 서사 부분에서 배웠던 아즈마 히로키의 데이터베이스 소비 이론과 유사한 견해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괴물은 현실 속에 없는 새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언제나 현실 속에서 존재한다라는 설명도 같은 맥락이죠. 가령 용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가상의 생물이지만 용을 설명할 때는 현실의 동물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뱀과 같고 다리는 사자, 수염은 메기, 머리에는 사슴의 뿔, 온몸에 비늘이 돋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볼 수가 없으니 익히 알고 있는 여러 동물의 특징을 모아 모자이크처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야기 소비자들이 환상의 동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외에도 장르 서사에서 괴물을 제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크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상보다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으면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다음은 알려지지 않은 종,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존재를 괴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여행기를 보면 수많은 괴물이 나옵니다. 허풍이 좀 섞여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낯선 곳에서 처음 본 생물을 괴물이라고 단정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힘. 힘이 세다고 다 괴물은 아니지만 힘이 셀수록 위협적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창작 방법이 적용된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1933년 작품 킹콩. 야만의 섬에 살던 거대 고릴라가 문명세계의 도시로 끌려와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초고층 빌딩으로 기어 올라가 비행기와 대결을 벌여요. 미지의 존재가 문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괴수 영화의 전형을 만든 1954년작 고지라. 핵실험으로 깨어난 고대 생물이 일본 열도를 공격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핵에 대한 공포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반부에 공포는 동시대의 불안을 표현한다라고 했죠. 이런 측면에서 일본인들이 왜 핵과 연결해서 괴물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74년 발표된 소설을 원작으로 1975년에 제작된 영화 조스. 거대하고 엄청나게 힘이 센 백상아리가 등장해요. 이런 괴물이 제시된 만큼 이 작품을 블록버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홍보를 진행하는 스케일이 아주 큰 영화를 뜻합니다. 블록버스터의 최초 사례가 괴물을 통해 구현된 겁니다. 다음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2006년에 발표한 괴물이에요. 그런데 포스터만 봐도 다른 작품들과 차이가 확인됩니다. 기존 작품들은 괴물을 강조했어요. 킹콩, 고질라, 조스. 특히 조스의 포스터는 거대한 상어가 사람들 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포를 일으키는 주체를 강조한 것이죠. 하지만 봉준호의 괴물은 작품에 괴물이 등장하지만 포스터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한강이 보이고요. 괴물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부각했어요. 이것이 한국 공포 영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괴물 자체 혹은 괴물이 만드는 공포를 중심에 두지 않아요. 그보다 괴물이 만들어진 상황,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심에 위치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이 괴물 이야기를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영권은 영화 장르의 이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포는 금지된 욕망을 분출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준다. 이는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재미를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그러하기에 괴물은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억압했던 욕망을 대신 실현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괴물의 매력이고 소비자가 괴물 이야기를 소비하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양의 괴물, 요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괴는 요사스럽고 괴이한 것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 개념은 한중일 3국,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몽골 등에도 나타납니다. 특히 일본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대표 성과가 여기 제시된 고마스 가치히코의 일본의 요괴학 연구예요. 요괴학은 민속학, 지역문화 연구의 세부 분야에 해당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자연이거나 인공물이거나 간에 공포, 즉 경계심과 불안의 대상으로 변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오랜 기간 전쟁에 시달렸던 일본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죠. 이처럼 환경에 내포된 공포를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월적인 존재로 형상화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괴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인간에서 비롯된 요괴도 있어요. 도덕, 질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벌인 인간에게 요괴라는 이미지를 부여해서 말살하거나 추방해 버렸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는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경과 인간을 두루 아우르니 개념의 폭이 다소 넓지요. 그러하기에 요괴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요괴는 신이라고 분류하고 다른 요괴는 마귀와 같은 개념으로 치부합니다. 여기에서 신은 기독교나 이슬람의 절대자가 아니에요.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신은 정령처럼 영험하지만 전지전능한 힘은 없어요. 활동 범위도 특정한 부락, 지역, 계층으로 한정됩니다. 이것이 일본에 가면 동네마다 신사를 세우고 각각 다른 신을 모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러한 요괴와 신은 일본 문화에 많이 전승되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졌고 신과 요괴의 관계도 잘 표현한 작품으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2001년작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이 있어요. 환상 공간에 있는 목욕탕이 주요한 배경인데 여기에 신과 요괴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치히로가 쓰레기를 뽑아줘서 본 모습으로 되돌린 강의 신도 있고요. 탐욕을 부리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요괴 가오나시도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만 봐도 신과 요괴의 차이가 느껴지죠? 또 추리 부분에서 소개했던 작가 미야베 미유키는 에도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조선의 영종조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괴담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희미한 사건과 요괴를 다루었는데요. 이를 앞서 다른 사회파 추리소설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미야베 월드 제2막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즈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2015년에 발간한 만물 이야기, 다음에 출간한 괴수전 등에서 특징이 잘 표현되고 있죠. 다음은 요괴 워치인데요. 게임 캐릭터로 요괴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난감,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만들어졌고요. 요괴를 엔터테인먼트화한 사례죠. 이처럼 일본에서 요괴는 기괴하고 재미없고 회피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재미를 만들어내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해요. 요괴 중에는 원령도 있습니다. 현세에 미련과 원한을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해 스스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남은 이들이 그를 적절하게 위로하지 못하면 원령이 되어 위해를 가합니다.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1997년작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 이 원령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작품 꼭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괴물과 요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게요. 김용석은 철학광장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괴물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가장 무서워하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악몽을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괴물의 등장은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고 요구하며 우리를 단결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폴 웰스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테리 길리엄의 말을 빌어 판타지와 공포를 영화적 동화라고 제시하면서 주인공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한다라고 해요. 이는 스토리텔링과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공포, 괴물,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좀비 서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괴물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동양의 귀신과 서양의 귀신이 어떻게 다른가? 철학자 강신주와 영화 이론가 이상용이 함께 쓴 책 신의 쌍떼에는 동양의 귀신이 인격적이라면 서양의 귀신, 즉 좀비는 비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서 살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에 제시한 한국 공포 영화의 특징과 연결되고 또 다음에 공부할 좀비와도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아울러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참으로 멀리 돌아왔군요. 다음엔 드디어 논의의 마지막 대상, 좀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